예,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 보시면은 저희가 강의하는 건 이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PPT 강의를 한다. 45시간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면 논현동에 법무사 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법무사 업무에 필요한 재반 과목을 여기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내년 2월 말, 올해 합격하시면 2026년도 2월 말쯤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으실 것이다. 3주 동안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법무사회관의 야경입니다. 근처에 술 먹을 때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희망 어떤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차례 부분이 있습니다. 차례 부분에 보니까 총칙보회라고 되어 있죠. 일부 총칙본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신청정보, 신청서를 어떻게 끌적거려 가지고 작성할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3장은 등기소에 제공에 관한 첨부정보, 첨부 서면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20계절에 걸쳐 가지고 1절부터 20절이라면은 체외국민과 의견의 등기장 절차까지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늘 4시간 그리고 다음에 4시간 8시간을 걸쳐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장의 총칙본에 보니까 첫째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 서설본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1절 서설본의 두 번째 목차 등기소에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보통 우리가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 편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신청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 이건 방문 신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 24절로 오시는 신청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자신청 사건이면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포섭해 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어감상 어색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숙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건 바로 일괄 신청의 문제입니다. 등기란 건 보통은 부동산별로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별로 양평 등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인 등기소가 있다. 등기소별로 따로따로 제출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은 부동산별로 작성 제출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양평에 양평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평동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다면은 신청서를 따로따로 제출한 게 맞겠지만 그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은 한 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걸 이른바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게 올해 2025년도 1월 30날 미래등기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가지고
일괄 신청이 좀 열렸습니다. 관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관할을 무시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일괄 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2번 목차에 등기세 신청자를 제거하는 방법 숫자 2번 목차 보니까 물론 관할이 동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외는 있다고 얘기했죠. 예외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등기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미리 볼까요? 7조를 보시면은 7조에 관할등기소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7조 2가 2025년도 1월 30날 새로 추가되신다.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도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정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관할등기소에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여기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만약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만약에 공동저당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걸 이른바 마대가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등기를 접수하고 대전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공동저당 설정등기를 거기다 접수하고 대전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대구 내려갔다가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렇게 전국 유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겠죠. 출장비도 두둑하게 받고 그다음에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은 맛있는 현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시대냐? 인터넷 시대인데 과연 대전 거라고 해가지고 용인 거라고 해가지고 용인에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권이라면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양평, 용인 따로따로 해당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한 군데의 등기소에서 아무 데서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주에 가서 접수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라도 관할에 걸쳐 있는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걸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바로 관련 사건의 관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올해 1월 말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7조의 3을 보이는 상속사건이라거나 유증사건이라면 이건 더욱더 관할이 완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 영암에 부동산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영암 등기소까지 가가지고 접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아들, 딸이 서울에 직장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자기가 편한 곳에 가가지고 서울에 접수를 해도 되고 강릉에 가서 접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속사건이라거나 유증사건은 전혀 관할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속등기 사건이 서울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가지고 현재 상속등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접수했다가 한 지방사건이든 뭐든 간에 한 서울에 접수하면은 2주,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7조의 2와 7조의 3을 말씀드렸고 교재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괄 신청 허용되기 시는 관할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례 1번 보시면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고 갑소유 A 토지와 B 토지를 을이 동시에 매수했다. 칠판 보시면은 여기 갑이 소유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갑이 소유하고 있다. 이걸 이번에 동일한 날짜에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등기소가 동일 등기소라면은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별대 매매 계약이다. 요건 6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 7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이 되면은 등기호에 다르기 때문에 일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 개 부동산을 열거하고 어느 건 5일날, 어느 건 9일날, 어느 건 12일날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지 이런 걸 하나의 논점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건 원인과 원인 날짜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동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우에 이 토지를 요건 지금 A 토지는 을에게 매매를 하고 B 토지는 병에게 매매를 한 경우는 이건 당연히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일괄 신청이 허용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시고 등기의 목적도 동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례를 보니까 등기의 목적이란 건 소유권 이전이라거나 근저당권 설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매매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이 천양지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 신청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또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숫자 3번 목차입니다. 숫자 3번 목차는 요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다면은 어느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 우리은행 명의의 여러 개의 저당권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이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면은 등기원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에는 여러 개의 저당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에는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3번입니다. 이게 무슨 행위지? 칠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박천수가 적어가지고 채무자 박영남에게 상속이 개시가 되었고 채무자도 역시 적어가지고 아들이 박영남이가 5분의 3을 엄마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영남 지분 5분의 2와 5분의 3을 이번에 일괄해가지고 타인에게 매매하고자 할 때 한 건으로 할 수가 있겠냐?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일단 3번 박영남 지분 전부 4번 박영남 지분 전부 이전
전부 넘어가면은 여기 홍순철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지분으로 기재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하고 비교한다면은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또 기본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안 되는 것이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4번 봅니다. 다수의 등기 의무자, 5번 봅이죠. 다수의 등기 의무자로 다수의 등기 권리자에게로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A, B가 있었고 이걸 C와 K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고 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이때는 요 등기는 의무자별로 신청을 하거나 두 건이란 거죠. 내지는 권리자별로 신청하거나 그것도 역시 두 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건으로 의무자 2명, 권리자 2명 한꺼번에 어떤 기재해 가지고 한 건으로 신청하는 건 전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거기 3번 항목에 지금 관련 등기설에 박스본에 방금 3번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5번 항목에 다시 등기 의무자로 다시 등기 권리자에게로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전부를 자기 지분의 전부 내지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신청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무자별로 내지 권리자별로 건 바이 건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입니다. 가등기를 할 때도 혹시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의무자 2명이 C와 K에게 가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 건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무자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A, B가 있다면은 A 지분 이전 가등기 해가지고 C와 K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지분 이전 가등기 이것도 C와 K에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의무자별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내지는 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5번 목차 옆에다가 가등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좀 추가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번 항목에 보니까 법령상 일관식이 요구되는 경우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까 얘기한 거 부동산 등기법 몇 점까 7조의 2라거나 7조의 3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괄신익의 허용 여부 관련 등기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항목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별도로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복잡한 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도 나감에 따라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절에 등기 신청 시 작성 방법을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서 작성 부분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등기부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등기부의 문자를 어떤 문자를 기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의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신청서 작성본에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원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그러니까 등급의 기록 문제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은 저희 시험에서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위임장, 우리 시험에 위임장도 작성하라고 출제되었던 적이 한 5번 있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하튼 간에 위임장 작성 부분 거기도 똑같이 그 적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첫 번째 항목 신청서는 영어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한국말로 기재하는 겁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라면 기재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이름을 영어로 기재하는 건 안 된다. 주소도 미국조로 기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 의견의 성명 등을 기재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의뢰어 표기법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중국 교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 뭐 어떻게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중국식 이름으로 김숙경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 이름같이 김숙경 그렇게 기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본토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해가지고 나오는 그 발음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라면은 마오쩌둥으로 기재하는 것이지 이걸 한자 이름 그대로 읽어가지고 모택동으로 기재할 건 아니다라는 것. 그 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번 뭐냐면은 국적을 반드시 기재한다는 것. 제외 국민이라면은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이름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면은 거기다가 국적, 미합중국인, 일본인라고 반드시 표기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자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소재지라거나 내지는 등기 명인 표시를 기재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옛날처럼 주소 기재할 때는 사람의 주소 기재할 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얕게 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면적 표시 기재할 때 이건 제곱미터 약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평방미터라고 제곱미터 약호 이게 타이핑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타이프라이터를 쓰던 때는 이게 프린트가 안 되니까 평방미터라고 한글로 풀어가지고 기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곱미터에 약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재. 그 다음에 금액 표시는 거기 미와 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금하고 숫자 셀을 띄면 안 됩니다. 붙여가지고 금 얼마 원정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원 이렇게 기재한다는 것 유의하시고 연월일 이것도 가끔 실수하시는데 이걸 소장 작성할 때는 2012.5.1점 이렇게 기재합니다. 근데
등기 신청서는 2012년 5월 1일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석이란 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석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심코 여러분들이 석이란 말을 쓰면은 1점이라도 감점되는 걸 모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제3절 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A4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신청서의 기명날인과 서명 부분인데 규칙 56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청서 작성을 할 때 보통은 30점이니까 보통 여러분 시간 할애해가지고 100점. 우리 시험이 부동산 등기법이 100점이죠. 근데 시간은 120분이 할애가 됩니다. 딱 2시간 할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별로 본다면은 30점 부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36분 내지는 40분 내 그 시간에 신청서를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방문 신청을 전제한 겁니다. 보니까 규칙 56조에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완성을 해가지고 신청한 내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내일은 서명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복잡한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어딜 보시면 다음 페이지 2번 항목에 가로 2번입니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 과연 법무사의 기명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칠판 슬라이드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의장 신청서 첫 번째 페이지를 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지에는 부동산 표시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과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기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을지입니다. 을지는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취득세 금액이라거나 등기장 수수료를 하거나 내지 등기부지 등기 필정보가 무엇인지 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첨부서면이 어떤 첨부서면이 있는지 기재하고 여기다가 신청인 내 대리인이 여기 신청인분은 기명날인 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 여기 신청인은 여기 앞장에 그러니까 갑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굳이 요걸 요 내용을 그대로 을지에다가 여기에다가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반복하면 오히려 감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리인분의 성명과 자격명과 이름을 기재하고 전화번호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주소지를 기재하고 여기다가 기명날인 한다는 겁니다. 기명날인 직인으로 하는 겁니다. 직인으로 하는 건데 이 직인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거기 간인본 얘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음 페이지 간인 세 번째 주제가 간인본이신다.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이 간이라거나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 중 한 사람이 간인하면 될 것이다. 그건 그냥 지나가시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신청서 첫 번째 페이지 갑지입니다. 이게 신청서 두 번째 페이지 을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을지다. 그러면 기명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직인으로 기명단을 합니다. 이렇게 기명단하고 신청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연결되었다는 간이를 법무사의 직인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옛날은 다른 방법 많이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허용된 원칙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기명날인도 직인으로 하는 것이고 간인도 이와 같이 직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청서에 보니까 여기 직인으로 간이 있다는 표시가 두 번째 페이지 중간 부분에 얼추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했느냐? 신청서에 기명날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갑지에다 기명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을지본의 마지막 부분에 기명날이라고 그 직인으로 간연히 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인 부분은 지금 이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라거나 이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 갑제와 을지를 연결해 가지고 직인으로 기명대하고 간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이렇게 표기했지만 이게 중개사 사무소는 우리가 간인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다가 간인 도장을 찍힌다. 근데 등기 신청서는 그렇게 간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간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냐 신청서를 이와 같이 직인으로 간인한 건데 계약서는 누가 도장을 찍느냐? 계약서는 법무사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위임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서의 간인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이 경우에 의무자 여러 사람이고 권리자 한 사람이다.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때 간인부는 의무자 쪽에 한 사람만 간이라고 권리자 쪽에 한 사람만 간이라면 되겠지만 다만 이런 범위는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 등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머리 달린 사람 모두가 간인도장을 찍는 게 원칙이다. 마찬가지다. 법무사가 위임한 경우도 위임장에는 의무자 쪽에 한 사람, 권리자 쪽에 한 사람만 간인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 모두가, 권리자 모두가 간인도장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청서 작성할 때 위임장도 작성한다고 했죠. 위임장이 만약에 부동산 필가 난사패해가지고 여러 장인 때는 의무자, 권리자 모두가 이와 같이 간인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주제 등기 신청서의 간인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인은 의무자 중 한 사람하고 권리자 중 한 사람이 간인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위임장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 매매계약서도 적용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상속제한분할 협의서도 그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미 2018년도 선례가 주어져 있죠. 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인 모두가 만약에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장 찍는 게 번거롭다. 한 사람만 간인 도장 찍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인 도장을 찍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 여러분이 유의하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좀 더 중요한 게 거기 네 번째 줄에 신청서의 정정부분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정정할 것이냐, 거기 규칙 57조에 보면은 57조 박스 처리되어 있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 작성할 때는 차획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색을 써놓고도 10분 후에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채점관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거나 너무 난삽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면은 좋은 득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규칙에서도 글씨를 깨끗이 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2차 시험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틈틈이 글씨 연습을 좀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규칙 57조 2항을 보니까 만약에 문자를 정정, 삽입, 삭제를 한 경우 정정을 하거나 삽입, 새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한 때는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무슨 말이냐, 칠판 보시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갑곤이 잘못 적었습니다. 시옷인데 지읒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정정을 해야 되겠죠. 줄 긋고 두 줄 정도 그어도 상관이 없고 한 줄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 보이게 하면 쫙쫙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된 부분에다가 가로를 치고 적정한 곳이 여백에다가 이렇게 요능을 기재하고 몇 글자가 정정되느냐, 한 글자입니까? 세 글자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다. 정삼자라고 기재하고 이에 날이 난다. 보니까 문제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이 난다. 어디에다 도장을 찍는다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지. 여기다 찍으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적절한 여백에다가 정정 도장을 찍는 게 원칙이다. 정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우측이나 좌측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곳에 주로 오른쪽 부분에 이쪽에다가 왼쪽 부분에 이쪽에다가 이와 같이 이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정삼자, 여기는 두 글자는 삭제니까 삭이자 내지는 아예 한 줄 다 지어버린 경우는 일행, 두 줄 정도 지울 때는 글자 수 전부 일일이 여러분들이 글자를 셀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삭이행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삭, 그 다음에 추가할 때에 보통은 가라고 쓴다. 삽입이란 말 쓰지 않고 정가삭, 아시겠죠? 삭, 삼자 어느 분에 추가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가로 치고 하여튼 보통 이렇게 안 따르긴 하지만 여기 교재 보니까 괄호를 붙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여기다 괄호를 치는 건 아니고 추가되는 글자 앞뒤에다가 괄호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에 날이 나는 것이다. 여기다가 날이 나는 것이다. 이런 방법, 정정, 삭제, 추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부단하게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장에 신청 시
신청 정보라면은 컨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 시 어떤 내용으로 메꿔 넣을 것인지 그건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